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식이면 이제 과연 법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법원의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낸 서울고법 6-2 이 재판부가 보면요, 어제 내린 판결문 꽤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판결문 읽었어요. 이 판결문 오래 읽은 이유는 결국은 구구절절 솔직히 변명할 게 많다는 거죠. 그냥 판결문이라는 게 짧을수록 좋습니다. 명쾌하니까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니까. 길면 길수록 판결이 뭔가 자꾸 설명해야 되고 덧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재판부가 솔직히 예전부터 기자들이 조금 우려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지,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 그 문제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대법원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당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한번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판결 뭐 구구절절 오늘 언론들이나 누가 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 했던 자, 김문기 씨와 호주에서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은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걸 이제 유죄로 했고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1심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로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바로 백현동 협박. 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상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무죄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무죄를 내렸죠. 자, 우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또 협박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보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 문제를 직무유기를 삼겠다는 부분도 협박이라는 것도 이거는 그냥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협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협박죄가 있는 겁니다. 너 오늘 저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너 집에 못 들어갈 거야. 이 협박이거든요. 너 오늘 그 돈 안 주면 너네 집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협박죄입니다. 이게 인식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주관적인 의견 표명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돈 1,000만 원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의견 표명일까요? 협박일까요? 이거는 뭐 국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협박이지. 나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 아니야? 협박이지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참 이 재판부는 특이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골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이 아닌 그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3명이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뭐 유동규 씨가 증언했죠. 왜냐하면 골프라는 게 한번 치면요 4시간 정도 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호주는요 전부 다 2인승 카트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가 운전하고 바로 옆에 이재명 시장이 옆에 탔던 거예요. 그렇게 한 4시간 다니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거기 출장 온 사람도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누군지는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밥을 같이 먹는데 9박 10일 동안. 근데 몰랐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요. 자, 골프도 같이 쳤는데 모른대요. 또 그날 또 요트도 같이 탔습니다. 그것도 모른대요. 그 김문기를 알았다는 몰랐다는 문제를 아주 잘게 이 발언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왜 김문기를 몰랐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인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였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 김문기 몰라. 김문기가 골프 안 쳤어. 라고 하는 거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즉 대장동 사건과 나와는 관련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이 말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그 발언 내용만 중요해요. 딱 그거만 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골프를 쳤냐 안 쳤냐는 바로 이 다른 사안들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어떤 이야기였다. 이렇게만 판단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 그리스 학자 제논이라고 있습니다. 제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화살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서 분석하면 그 순간만큼은 화살이 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는 게 이게 궤변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또 생각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화살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게 짜개면 안 날아간 것처럼 그 순간순간이 포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게 짜들었을 때는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니야. 몰랐다는 것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연속적으로 본다면 대장동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김문기는 모르는 거야. 김문기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대장동을 몰랐던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은 상쇄를 하고 이 재판부는 제논의 역설처럼 그거 잘게 보니까요. 문제가 없네요. 서 있어요. 다 화살이. 잘게 보니까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사진 저게 전체 사진이고요. 원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김문기 요 세 사람이 그 전날 골프를 쳤다는 거. 왜냐하면 저 이재명 대표 모자가요. 저 골프 모자입니다. 옆에 이 T마크가 있는 그 자석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박수영 의원이 그거를 확대를 해서 보여준 건데 이 재판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래요. 조작됐다. 원본이 아니다. 조작됐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조작의 의미는 뭘까요? 조작의 의미는 제 이현종의 얼굴을 갖다가 이거를 떼내고 강동원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조작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을 이 사진에서 떼내고 강동원 씨 얼굴을 딱 붙였어요. 그러면서 와, 이현종 잘생겼네? 이게 조작입니다. 그죠?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앉아갖고 막 이상한 사진들 막 보잖아요. 그 뒤에서 카메라가 찍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좀 상세하게 보여주고 해서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영상을. 이거 조작이에요. 왜? 이 다 보여줘야지. 전체 원본을 다 보여줘야지. 왜 요거만 보여줘? 조작이에요. 바로 이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조작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작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 건데 그러면 확대해서 보여줬으면 그러면 그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재판부가 그러면 원본 좀 내보세요.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봅시다. 그럼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사진처럼 원본 있고 이게 확대한 게 이거 맞네? 라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거를 조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 사진요 확대하지 마십시오. 확대하면 조작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조작입니다. 그리고요 막 제가 협박받았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는 너 가만 안 둬 죽어 이거 협박 아닙니다. 의견 표명이에요. 저의 의견 표명.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바로 재판 판결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공문이 3장 같기 때문에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문을 보니까 전부 다 적의 처리하라. 알아서 적절히 처리. 그는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3장 받았다고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현동 사업이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토지가 이제 그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 4단계가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종상향 4단계가 된 게 국토부 협박받아서 4단계가 됐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 재판부의 뜻에 따르면 협박받은 거 그거 허위사실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면 백현동 부지가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 4단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백현동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습니다. 김인섭 씨가 그동안 성남시가 허가를 안 내주다가 김인섭이라고 하는 허가방,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재명 대 정계 진출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정진상과 절친한 사이고 이재명 대표의 후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로비스트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허가를 안 내주던 게 갑자기 종 4단계 상향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업체가 3천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방 김인섭 씨는 70억 원을 받아서 챙겼어요. 그래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2심이 아니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그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아서 압박을 받아서 내준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요. 김인섭 씨 재심해야 됩니다. 그죠? 김인섭 씨 사건 재심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거는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오늘 아침에 지금 SNS에 글을 분석으로 다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조인들은요 도저히 이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이 내용들, 어떻게 사진을 갖다 확대한 게 조작이냐, 협박받았다는 게 그냥 말하는 게 그것도 정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1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죠. 제1당의 대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일면 톱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협박받았다, 저요 국토교통부로 협박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주세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안 미쳤대요. 아유, 이재명 대표 피해자네. 어떻게 협박받아서 그렇게 허락해 주나? 아유, 이재명 대표 불쌍하네. 아유, 찍어줘야 되겠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판단의 기준을 고위공직자가 노비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협박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치죠? 공직자가 선거 나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유권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이제 앞으로 유세할 때 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유세할 때 이제 제가 그거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이야기해도 제 의견인데요? 이야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판결입니다. 이게 1심하고는 정반대의 판사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뉴스는 아마 엄청나게 횡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이게 선거의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판결을 내리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의 그 판례를 원용했다는 거죠. 권순일 대법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판결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이 권순일 내는 게 이게 사실적시나 인식에 관한 문제는 추상적인 어떤 인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판결을 해서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판결을 내렸죠. 그 판례를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권순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50억 클럽 논란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좋습니다. 이거는 뭐 판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 성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웬만해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재판부 중에 3명 중에 대등재판부라고 있습니다. 이 대등재판부는 옛날에는요 고법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법부장이 한 명 있고 배석이 있었어요. 그런 고법부장이 아주 그 경험이 많은 분이 딱 주도를 해서 판결을 하고 보조 배석 판사가 도움을 준 형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김명수 대법원 들어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고법부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대등재판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지법부장격의 경력을 가진 3사람을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심을 재판장을 맡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심을 하게 되면 딴 사람이 이의 제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고법부장이 중심이 돼서 어떤 합의제로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 중에서 한 명이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재판부 배당을 받기 전에 이 배당은 이제 이 컴퓨터 자동 배당이거든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 잘못됐다. 기소할 거리가 아니다. 이거 무죄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기소했지? 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래서 법조 기자들이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부가 6-2 재판부가 법원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서울지법의 그 고법원 판 중에서 가장 좌편향이 심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뭐 좋게 이야기해서 진보적인 그런 재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우리법연구회 멤버입니다. 이예슬, 최은정 이 2명의 재판관도 법원 내에서 꽤 진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재판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방법은 없죠. 이미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찰은 즉시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정말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법리적 적용이. 그러면 자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게 되죠. 이거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다른 부장판사한테 이걸 넘깁니다. 물론 뭐 그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적인 이게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아마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까요? 복골복이지 않습니까? 로또 뽑듯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뭐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뢰인들이 저기 변호사님 저희 판사님 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가요? 출신지가 어디죠? 호남인가요? 뭐 이런 거 따져봐서 판단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 당시에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고법부장을 없애버렸어요. 고법부장이라고 하면 정말 그래도 이 오랫동안 법원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차관급입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 참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윤 대통령이 주도했던 사법농단 사건, 판사 100명을 수사했습니다. 상당수 재판관들이 그때 유능한 재판관들이 옷을 벗었어요.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메꿨습니다. 지방에 있던 판사들 서울로 올려보내고 많이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어떤 이 편향이 굉장히 심해졌다. 전국의 3,000명 판사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 400명 됩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다 회장을 했습니다. 법원장도 직선제로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원로 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법원장이 되면 뭐가 인사권이 있습니다. 즉
영장전담 판사를 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뭐 이런 게 발부가 됐잖아요. 그 법원장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장이, 그 법원장 누구였죠? 바로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장을 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어제의 이 판결은 이게 참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참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배지가 뗀 분들이 아마 열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배지가 다 떼어졌거든요. 학력 잘못 기재했다 뭐 등등으로 다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큰 거짓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 판결이 참 아마 이 학자들 사이에서나 법원 내부에서도 꽤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참 이재명 대표 운 좋아요.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4번째지 않습니까? 경기도시장 시절에 또 구속영장 됐죠. 위중교사 무죄됐죠. 이번에 이것도 무죄됐죠. 정말 불사조 같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진영화가 낳은 원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다 법조인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본인 변호사 5명을 다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그런 거 있다 보니 법원이 꽤 이렇게 이제 사법부조차도 신뢰가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참 우려가 크게 됩니다.